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유우파 애국시민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여성 농객인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가 정치적 폐류나 한동훈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동훈의 문제점들을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상당수 시청자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심규진 교수는 한때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한동훈의 추한 민낯들을 보면서 그를 확실히 손절하고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가장 예리한 저격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언론인 출신 여성학자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올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인구 대비 부자의 해외 유출 순위가 2위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함량 미달의 저질 좌익 정권 출범으로 부자와 인재, 돈과 기업이 떠나가는 대한민국에 우려할 만한 현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진 교수는 정치적 폐류나 한동훈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동훈이 왜 내란몰이를 먼저 했냐고, 이 인간은 오로지 윤석열 유니버스에서 산 사람이다. 검사로 출세시켜준 것도 윤석열, 장관 시켜준 것도 윤석열, 비대위원장 시켜준 것도 윤석열, 당대표 된 것도 친윤표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그러면서 윤석열과 함께 자신도 순장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윤석열의 약점을 잡았다고 특검 운운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운운하는 김경률을 이용한 거다. 계엄이 터지자 윤석열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나한테 넘기라고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윤통은 당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당 정치에 무지하고 오로지 윤석열 포비아에 눈먼 이 얼간이는 이를 내가 윤석열에게 전권을 받았다라고 주변인들에게 떠들어대며 이제 내가 실세다, 미래 권력이다라고 떠들어댔다라고 밝혔습니다. 심 교수는 또 그래서 탄핵은 안 하겠다고 하다가 윤통이 기가 막혀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하자 본인이 먼저 열받아 내란몰이를 한 거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얄팍하고 투명한 싸구려 같은 인간이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아직도 기억한다. 하루하루 타들어가던 그날 밤 갑자기 찌라시로 확 퍼져가던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전권을 받았다라는 문자들, 한동훈의 측근이라며 떠들던 사람들, 그가 관리하던 기자들이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을 잡았다는 듯 기고만장해하던 그때를 대세는 기울었으니 윤석열을 이제는 버려라고 짐짓 위해주는 척하면서 가스라이팅하던 그 밤들이라면서 정말 가소로워서 실소가 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잊지 못할 거다. 절대로 싸구려 허접한 인간. 내란 특검 가서 고자질이나 해라. 얼마나 윤통이 무서웠는지, 나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찌질하고 가짜는 인간. 윤석열이 아끼던 후배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벗기니 그저 벅차오른 찐따 관종이 그 정체성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또 왜 한동훈은 장동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정치적 아버지의 유무, 정치적 가정교육이 두 정치인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심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영풍TV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장동혁은 19%의 지지를 얻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섰다. 반면 한동훈은 야당 몰락의 주범 1위로 꼽히며 가장 큰 책임론에 직면했다. 불과 지난해 총선 당시만 해도 장동혁은 한동훈 비대위의 0.5선 사무총장으로 깜짝 스타로 떠올랐는데 그로부터 1년 만에 두 사람의 위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격세지감이라 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왜 한동훈은 장동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까? 핵심은 정치적 아버지의 유무다. 장동혁이 한동훈의 오른팔로 활동하던 시절 그에게서도 치기 어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른바 F4 정치라 불리며 무리지어 다니던 장면은 과거 소장파로 불리던 천신정, 남원정 그룹을 떠올리게 했다. 스스로를 차세대 주제라 내세우며 선배들과 차별화하려는 과시적 태도는 정치사에 늘 있어 왔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이 실속 있게 성장한 경우는 드물다. 철없는 치기만으로는 정치를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한동훈과 장동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무엇보다 한동훈은 정치의 기본과 밑바닥을 체험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단독을 흘려주며 여론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우군을 형성하는 것이 곧 정치라고 착각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등 복잡한 정치 현장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선배 정치인들을 모두 구태 정치인으로 매도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기성 정치인들이라고 단순화한 것이다. 결국 그는 정치라는 생리를 수사 논리로만 바라봤고 정치를 미디어 플레이의 연장선으로 오인했다. 그래서 김종혁, 홍영림 같은 언론인 출신들을 중용하며 라방 정치에만 몰두한 것이다. 반면 장동혁은 달랐다. 그의 현재 행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박준태, 정의용처럼 보좌관 출신의 실무형 인물들을 적극 중용한다. 이들은 세습 정치인도 아니고 갑자기 얼굴마담처럼 떠오른 인물들도 아니다. 정치란 결국 민심에서 출발한다. 지역구 현장에서 사람들과 악수하며 느껴지는 온기에서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심 교수는 이어서 이른바 정치적 아버지의 유무 문제를 설명합니다. 장동혁에게는 한동훈에게 없던 것이 있었다. 바로 정치적 아버지다.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그 영향력 속에서 성장하면서도 결국 한동훈과 결별할 수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한때 장동혁이 F4 정치에 취해 거들먹거리는 행보를 보이며 당내 비판 여론이 높았을 때 김태흠 지사로부터 크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엄한 정치적 아버지 덕분에 장동혁은 철이 들 수 있었고 정치적 신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동혁이 앞장서서 김문수 후보 캠프로 찾아가 적극 돕겠다고 나설 때 한동훈은 김문수 후보를 인정하지 않으며 홀로 라방을 하며 당원 모집에 나서는 철없고 황당한 행보를 보였다. 이후 장동혁이 전당대회에 나서자 과거 한동훈을 지지했던 당내 인사들이 오히려 장동혁을 암암리에 돕고 나섰다. 한동훈은 이재명도 하지 않은 내란 자백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지지층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장동혁은 광장에 나온 지지층과 함께 공감하고 분노하는 명연설로 차세대 주자로서 큰 인상을 남겼다. 심 교수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김태흠 지사야말로 보좌관 출신에서 시작해 직업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자민련 시절부터 정치를 경험하며 밑바닥부터 단단히 쌓아온 정치인이다. 장동혁이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만약 그가 충남 보령 출신의 산골소년이 아니었다면 충청대망론의 얼굴로 자리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영호남 패권 구도가 약화된 시대다. 이제 호남 유권자들도 호남 출신 대통령을 원하지 않고 영남 역시 영남 대통령만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주의가 여전히 가장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곳은 아직 한 번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충청이다. 김태흠 지사가 활동하던 자민련 시절부터 김종필, 이회창, 안희정에 이르기까지 충청은 언제나 2인자만 배출해왔다. 하지만 1인자가 된 적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의 고향이 충청이긴 하지만 그는 지역 정치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 출신 대통령은 아니었다. 장동혁이 최근 나는 늘 누구의 2인자거나 특정 직책에 맡겨진 정치만 해왔지 1인자로서 나의 정치를 해본 적은 없다고 말한 대목은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다. 이제야말로 장동혁의 시간, 장동혁의 시대가 열린 듯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렇게 한동훈과 장동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부자와 인재와 돈과 기업이 떠나가는 나라, 이런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헬리앤 파트너스가 얼마 전에 2025년 부의 이동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에서 유동성 투자 자산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4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영어 약칭으로는 HNWI, 영어 원문으로는 하이 네트 월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고액 자산가 14만 2천 명이 자기가 거주하는 국가를 옮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리앤 파트너스가 예상한 올해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그러니까 유출에서 유입을 뺀 순유출 1위 국가는 2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비거주자 세제 특례가 지난 4월 폐지된 영국으로 16,500명이었습니다. 이어서 2위는 중국어로 7,800명이었고 3위는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4위는 2,400명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예상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올해 고액 자산가 순유출 예상 인원은 작년의 2배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부자 해외 유출은 이른바 세계 4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 비율로 좀 더 상세하게 따지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백만장자 순유출 2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각 인구가 14억 명대의 그야말로 초인구 대국입니다. 따라서 올해 한국의 인구 대비 부자 유출 순위는 영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치솟는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미래, 한국인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관세전쟁 등으로 해외 변수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기업 경영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기업인의 기를 죽이는 온갖 악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경제 주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건전재정 기조도 이재명 정권 출범 100여일 만에 그야말로 소비 쿠폰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돈 뿌리기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나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불안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4명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2명은 현직 기업 CEO들이고 또 1명은 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1명은 이제 65세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있는 대학 교수, 그리고 저 이렇게 모두 5명이 만났습니다. 그날 그 모임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말은 기업 CEO 2명 친구가 정말 오랫동안 기업에 몸담아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까지 기업하기 어려운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요즘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하루하루 제대로 잠이 못 드는 날도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말고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난 어느 기업인 지인은 한국에서 공장 신설이나 증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상당수 한국 기업은 대부분의 신규 공장을 한국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짓고 있습니다. 하기야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이
민노총 권력의 아나무인적 횡포를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하게 만들고 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나라에서 제정신 박힌 기업인이라면 누가 국내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상속세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견실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오너들이 피땀 흘려 자기가 키운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사모펀드 등에 팔아넘기고 현금을 챙기고 그렇게 회사를 정리하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한국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비슷한 급진좌파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면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한국의 해외 이민은 1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의 3.2배로 급증했습니다. 문 정권 시절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탈출을 고민하는 한국인 중에는 경제력이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서 중산층 이상의 고급 인적 자원이 많은 편입니다. 부자도 인재도 돈도 기업도 떠나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실 해외 이주는 말이 쉽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한국을 생각하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재산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 최고 50%, 또 기업 경영권 할증을 포함하면 무려 65%까지에 달하는 약탈적, 징벌적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왜곡된 상속세 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속세 구조는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국가 주도의 강탈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닌 상당수 중산층 국민까지도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꼭 상속세 요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가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 정도 아닌 사람들은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핵심적인 변수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하위직 공무원 자격도 없는 아주 저질의 급진좌익 범죄자 출신들이 줄줄이 정권의 고위직을 장악한 이 정권의 폭정과 실정이 불러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일지 모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좌익 전체주의 국가로의 길, 심지어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 적화와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 숙청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설마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야 닥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과거 상당 기간 잊고 살았던 전면적인 공산화와 인민재판의 끔찍한 결과를 지금 적지 않은 한국인이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으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질 좌익 정권 주변에 빌붙어서 한자리를 챙기려 하거나 어설픈 젊은 시절의 운동권 미망에서 못 벗어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현 정권의 정책 실패, 폭정과 실정을 두둔하는 자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생각이 제대로 박힌 지식인들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처절한 실패를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 최대의 부국이었고 글로벌 고급 화장품 시장의 핵심 소비국으로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후 차베스와 마두로라는 급진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실험 25, 6년을 거치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벌써 몇 년 전 통계에서도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떠난 베네수엘라인이 전체 인구의 약 11%인 340명이나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나라를 떠났고 이어서 정권의 실정으로 보건, 의료, 식수, 전기, 교육, 식량 등 기초적 공공서비스까지 파탄나면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 일반 국민도 탈출 대열에 대거 가세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성매매 외국 여성 중 99.8%가 베네수엘라 여성이고
외국에 가서 몸을 파는 베네수엘라 여성 중 상당수가 변호사나 의사 등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될 경우 우리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적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한진, 두산 같은 대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우기는커녕 지금의 경쟁력이라도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업 본사 해외 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 같았으면 벌써 규제는 적고 인건비와 세금 부담은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고도 여러 번 옮겼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같은 이런 불길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떠나는 돈과 기업은 갈수록 커져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의 글로벌 기업 소니 공동 창업자로 지난 1999년 타계한 모리타 아키오라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중 한 명입니다. 지금도 일본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마스시타 고노스케와 혼다 소이치로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일본 패전 후 경제부흥을 상징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소니의 국제화에 앞장섰고 1980년대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워크맨 신화의 주역이 바로 이 모리타 아키오라는 기업인입니다. 그런 모리타 아키오가 생전에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돌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의 기업은 조국의 열망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윤이 가장 크고 규제는 가장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전후 일본의 급속한 경제부흥 과정에서 일부 매스컴이나 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요즘 한국처럼 기업 때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 그에 대한 일침의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저널리스트인 존 미클스웨이트는 그의 저서 기업의 역사에서 한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숫자가 그 나라가 동원할 군함의 숫자보다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보편 타당성이 훨씬 크다고 단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이토 모토시게 전 동경대 교수는 막강한 실력의 기업을 얼마나 보유했는지가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자와 인재와 돈과 기업이 떠나는 나라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다면 정말로 단견 중에 단견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SK의 최태원, LG의 구강모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좋고 싫음과는 별도로 어쨌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움직이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은 나라와 없는 나라는 천양지차이고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 국민의 위상, 구체적으로 패스포트의 가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민지의 아픈 경험과 남북분단, 6.25 남침전쟁 등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박정희 같은 유능한 국가 지도자와 공직자들,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 힘들게 일궈낸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가 빠른 속도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시대착오적 퇴보의 흐름을 우리 국민이 막지 못한다면 고급 인재와 부자, 자본과 기업의 한국 탈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하고 한국은 그야말로 급전직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과 경각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